손자병법 노병천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 어떤 책입니까?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손자병법을 1000번 이상 정독했고요. 10,000번 이상 통독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0권 이상의 책을 저술하면서 이 손자병법이야말로 참으로 놀라운 책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이 손자병법이요, 2500년 전에 중국 춘추시대 말기 손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필되었지만은 오늘날은요, 전 세계적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 경영 어디 하나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별히 경영 전략 또 군의 전략을 다룰 때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2500년 전의 것이지만은 오늘날까지 막강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 모든 경험을 다 녹여서 가장 재미있게, 그리고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정통적으로 이 손자병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손자병법에 3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손자병법은 철저하게 리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리더. 군에서는 지휘관을 말하고 있겠죠. 또 경영 일선에서는 CEO, 그리고 이문 것들, 그리고 리더, 각 급의 여러 이렇게 층에서 조직을 끌고 있는 리더들이 이 책을 읽으면 그야말로 리더십의 보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의 요체들이 이 속에는 가득합니다. 가득. 두 번째는요, 이 손자병법은 방어적이지 않고 철저하게 공격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인드로 상대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그 유명한 조조, 그리고 상성 장군이었던 나폴레옹이 이 손자병법을 그렇게 애용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좌우에 서로 항상 가지고 다닐 정도로 손자병법에 탐득했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것은 철저하게 공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전의 최고의 지침서죠.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이 손자병법은요, 내가 공격할 대상의 주 라이벌, 그러니까 주 경쟁자를 향해서 이 병법이 사용되되 그것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다른 경쟁자들도 함께 생각한다는 이런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경쟁사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내가 상대할 주적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다른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병법을 공부하면요, 오늘날 같이 경쟁이, 그야말로 무한 경쟁이 심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최적의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손자병법은요, 총 13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1편부터 마지막 용간편까지 13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자 수는요, 많지 않습니다. 6109자. 정말 아주 얇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뚫었던 그 진수, 그 정통적인 손자병법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제1 시계편 들어가 볼까요? 시계가 뭡니까? 똑딱똑딱 클락, 사발 시계가 아니고요, 계획을 시작한다, 일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시작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리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죠. 결심을 잘못하면요,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결심은 큰일 나죠. 그래서 손자는요, 제일 먼저 1시계편에서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일을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시작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계편인데요. 그동안 춘추시대 때는 군주, 왕들이 그냥 자기 머리로
감으로 기분으로 전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문은 철저하게 따져라, 계산하라, 주먹국으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씩 따져서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승산이 많다 하면 그때 전쟁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주 과감한 개혁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겠죠. 손자는요, 오사라 해서 5가지 요소로 내 자신부터 체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천지장법이란 5가지 요소죠. 그리고 이것을 중심으로 적과 비교합니다. 그것이 7계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조금 부족하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궤도 14가지 속임수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속임수라 하지만 속임수가 아니고 불리하거나 또 이렇게 여건이 미비하면 그것을 내가 유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계책들이 바로 14가지의 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5, 4, 7개 궤도를 통합할 때에 정말 이길 수 있다, 승산이 많다 하면 그때 비로소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기업 경영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를 따지고 궤도를 따졌을 때 승산이 있다 하면 그때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어기 하나씩 같이 배워봅니다. 손자병법 제 첫 번째 나오는, 그야말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손자왈 병자국지대사 사생지지 조망지도 불갑을 찰야라는 말입니다. 손자가 말하기를요,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나라의 큰일이다. 나라의 큰일, 나라의 큰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왜 큰일이나, 사생지지, 백성들, 국민들이 죽고 사는 것이 거기에 달려있고, 또 전망지도, 나라가 존재하느냐 망하느냐 또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전쟁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손자병법 첫 번째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자는요, 그냥 감으로 기분으로 하지 말고 5가지 요소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산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도, 천, 지, 장, 법이라는 5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요, 첫 번째 나온 도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도자 영민 여상 동이라 이렇게 해서 위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동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는 것이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가여지사 가여지생 이벌 외유이라. 가히 함께 죽을 수도 있고 함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도의 수준입니다. 손자는 무엇보다도 전쟁을 시작할 때나 아니면 어떤 큰 프로젝트, 어떤 사업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에 반드시 첫 번째로 도가 되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두 번째는 천의 요소입니다. 이것은요, 음양한서 시제라고 해서 어둡고 밝고 또 춥고 덥고 또 사시사철 이런 기상적인 거, 기후적인 거를 잘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전쟁을 할 때는 이 기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겨울 옷이 필요하고 겨울 장비가 필요하고요. 또 여름은 여름대로 또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죠.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날씨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사업적인 환경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 준비하면 아주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날씨를 잘 예측해서 모든 걸 결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천의 요소입니다. 세 번째 지입니다. 지라는 것은요, 원근, 혐의, 광역, 사생야 이렇게 해서 그 내가 공격할 땅이 뭐냐 가까우냐, 또 협착하냐, 또 개활하냐, 또 이것이 넓었냐, 아니면 사생, 죽을 땅이냐, 살 땅이냐 이런 것을 잘 따져보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사업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업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들, 내가 밟고 있는 땅의 터전들 얼마나 견실하냐를 보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장의 요소입니다. 장. 이것은 리드의 자질을 얘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손자는요, 지, 신, 인, 용, 엄이라고 해서 간부는 먼저 지가 있어야 된다. 지략, 위시덤, 꽤, 지략, 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인, 사랑이 있어야 되고, 용, 용감해야 되고, 엄하게 된다. 이 5가지 요소로서 리더의 자질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수가, 이런 리더가 조직에 많아야지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회사 입장에서 프로젝트는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요소가 지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용감한 것도 아니고요, 엄한 것도 아니고요, 사랑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리더는 지가 있어야 됩니다. 지략, 꽤, 정말로 이 현명한 통찰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요소는 법입니다. 법원은요, 법은 국제관독주용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전쟁을 하거나 어떤 큰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그 뒤에 따르는 많은 군수 물자, 보고품들, 또 지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법령 체계들, 규정들, 이것이 잘 갖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손자는요, 5가지 요소로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내 수준이 5가지 요소, 도, 천, 지, 장, 법의 요소로 봤을 때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손자가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이요, 궤도입니다. 병자 궤도야라고 해서 전쟁은 속임수로 가득하다, 속임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적으로 속임수만은 아닙니다. 이 목적은요, 내가 있는 이 환경, 조건들이 불리할 때 더 유리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속임수를 넘어서는 어떤 계책들이라 할 수 있겠죠. 첫 번째가 나옵니다. 전체 14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요, 능이시지 불능이다. 내가 능하면서도 불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럴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나는 능한데 불능한 것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에 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병자 궤도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쟁은 속임수로 되어 있다는 뜻이죠. 속임수,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러나 꼭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 내에 있을 때 이것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바꾸는 방법들이 바로 궤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임수를 넘어서는 어떤 계책들이라 할 수 있죠. 총 14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중요한 것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능이시지 불능이라고 합니다. 내가 능하지만은 상대방에게 보일 때는 불능한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죠. 깜빡 속아 가겠죠. 이익유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익으로, 그러니까 어떤 미끼를 던져서 이익이 있는 것처럼 꿰는 겁니다. 꿰는 것, 꿰는 것. 잘 넘어갈 수 있겠죠. 이익을 던져주고 어떤 미끼를 던져주고 저걸 꿰어오는 것. 이것이 이익유지라는 궤도입니다. 그리고요, 난이취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막 혼란을 조성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혼란한 상태를 조성하고 그 가운데 어떤 중요한 것을 내가 빼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혼란을 조성해서 좋은 것을 빼오는 것. 난이취지입니다. 그리고요, 이 궤도에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이 비지 강의 피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상대가 실하거나, 그러니까 건실하거나 또 강하면요, 굳이 내가 달겨들지 말고, 내가 공격하지 말고, 내가 대비하고 또 내가 피해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6개 주랭랑 들어보셨죠? 36개 병법 중에 마지막 36개가 주위상입니다. 도망가는 것을 최고로 한다. 이 말은요, 상대가 강하거나 잘 이렇게 견실하게 되어 있으면 내가 무모하게 공격하거나 부딪히지 말고 일단은 피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전략적인 후퇴인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음에 내가 더 힘을 길러서 정말 중요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잠시 피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후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노이요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막 흔들어 놔요. 마음을 흔들어 놓고 화를 돋구고 해서 그냥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것도 하나의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긁어놓고 자극시키고 화를 돋구게 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것도 중요한 궤도의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자신을 아주 그냥 낮춥니다. 내가 아주 겸손하게 또 비굴한 모습으로 낮추면은 상대방은요, 그것을 보고 속아요. 그래서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교훈이 있습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낮춤으로 상대방을 교만시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상대방이 낮은 것을 보고 내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손자가 말하는 궤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1, 2 노지가 있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나는 편안하게 있으면서 상대방은 필요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반대로요. 상대방이 편안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피곤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궤도입니다. 그리고 친이 리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친하게 엮어져 있으면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이간질. 상대방끼리 서로 불화하게 만들고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궤도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공기무비 출기불이라는 말로 궤도는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공격을 하되 상대방이 적들이 준비되지 않는 곳,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불의의 장소 방법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 이것을 공기무비 출기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무비는요. 적이 물리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곳, 출기불이는요. 적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나가는 것, 그런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궤도의 마지막 공기무비 출기불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오사의 이 5가지 요소, 그리고 이것을 적과 비교한 7개의 요소, 그리고 궤도 14가지를 서로 잘 어울려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판단해서 야,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그때 비로소 전쟁을 하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산이 적다. 그러면 절대로 전쟁해서는 안 되고요. 큰 프로젝트를 실행시켜도 안 됩니다. 시계 1편에서 말하는 순무의 강조점입니다. 2편으로 들어갑니다. 2편은요. 작전편입니다. 작전이라고 하면은 군에서 말하는 인사 군수 작전 뭐 이렇게 나가는 이거 작전도 되겠지만은 실제로 이 작전편은요. 전쟁을 함에 있어서 많은 패단,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된다. 어떤 식으로 전쟁해야 된다는 이 전체적인 그 틀을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작전에 대한 플래닝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전쟁에는요. 엄청난 돈이 소요됩니다. 물자가 소요되고요. 결국 돈의 문제죠. 너무나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절대로 오래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전으로 가서는 안 되고요. 철저하게 전쟁은 시작했으면 빨리 끝내라. 단기전을 순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전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요. 중요한 어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편에 보면요. 병문 졸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졸속. 여러분 졸속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행정적으로 우리가 졸속하면은 그냥 대충 해서 빨리 끝내는 것. 맞을 수 있어요. 순무가 말하는 졸속은요. 비록 내가 원하는 바 어떤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목표. 거기는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질질 끌지 말고 비록 미흡하지만 빨리 끝내라. 종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욕심 부리면 이 전쟁 오래 가게 돼 있잖아요. 자꾸 욕심이 나니까. 그래서 오래 가지 말고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 성과에서 끝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병문 졸속입니다. 이 졸속을 못해서 망했던 그런 나라가 참 많죠.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일본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꾸 욕심이 나니까 저 밑에 동남반까지 내려가죠. 인도네시아까지 내려가고 결국은 뭐 미국까지 상대하고 다 치지 않습니까? 욕심내면 안 됩니다. 어떤 내가 바라는 바까지 가지 말고 앞에서 멈추는 것. 이것이 졸속의 정신입니다. 지장 무식 어적이라고 작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현명한 장수는 적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원정지에 갔을 때 참으로 유효한 하나의 전법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이것도 조심해야 될 것이 적의 국민들에게 반감을 사면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적의 주민들을 잘 포섭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장개석과 모택동의 그 인민을 다루는 그런 모양이 완전히 서로 비교가 되죠.
모 대통령은 절대로 인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조했지만 장개석의 군대는 반대였죠. 그래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무식어적, 매우 중요한 전법이긴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살적자 노야, 취적지리자 화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단기전으로 가장 빨리 전쟁을 끝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적을 많이 죽여야 되죠. 빨리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전쟁이 끝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노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개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적개심이 있도록 해라. 병사들에게. 또 한편으로 다르게 해석하면요. 이것은 사기의 문제입니다. 노라는 것은 적개심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은 이 병사들에게 사기가 충천토록 해서 기를 살려서 빨리 적들을 무찌르고 전쟁을 종결시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라는 개념이 있죠. 화. 이것은요. 적의 것을 취할 때는요. 적의 물건이나 또 이런 것을 취할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재화,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하는 것이죠. 손자가 말할 때는 전차를 뺏어오면 그 전차에 있는 것도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깃발을 꽂아서 우리 거로 만들고 또 그 뺏어온 병사에게 또 상을 푸짐하게 줘가지고 또 독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속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적개심 아니면 사기 그리고 나눠주는 것, 포상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결과에 대해서 나눠주는 것. 우리 국내 굴지의 기업들 중에 그렇게 잘하는 기업이 많죠. 많은 이 돈을 벌어오면은 나누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러면서 더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또 자극이 돼서 더 열심히 하는 이런 순순환이 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노와 화의 병법입니다. 성적 이익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싸워 이길수록 점점점 더 강해지는 것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겠죠. 싸워 이길수록 점점 약해지는 그런 군대가 있는가 하면요. 싸워 이길수록 점점점 더 강해지는 군대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할 때도요. 어떤 사업이 성공되면 그 사업이 또 성공될 때 점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또 딴 성공을 위해서 나가면서 점점 이게 자본이 없어지고 잠식되고 결국 회사가 문 닫게 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이뤄 나갈수록 점점점 커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제3 모공편입니다. 모공편은요. 꾀로 싸우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꾀로 싸운다. 그래서 모공편에는 아주 독특한 4개의 체계가 나옵니다. 첫째는 벌모, 벌교, 그리고 벌병, 공성이라는 독특한 이 전쟁 수행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있는 얘기죠. 뒤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피하 전력 비별 부대 운영 요령이 나옵니다. 적과 봤을 때 내가 10배가 많다. 또 5배가 많다. 2배가 많다. 동등하다. 열시하다. 열악하다. 이럴 때 어떻게 적과 내가 싸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지침이 나오고요. 또 상하 단결 정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승리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5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같이 또 배워보기로 합니다.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 보면 파라는 것과 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위상 파국 차지. 나라를 온전하게 하고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고 나라가 깨어짐을 당하면서 내 뜻을 이룬다. 이것은 다음 단계의 승리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내가 어떤 전쟁을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요. 깨어지지 않고 내 것이 최소한 파손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목적을 이루는 것. 이것을 최고로 여긴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요. 백전백승 비선지선자해라.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 어떻게 보면 좋죠. 그러나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부전이 구린지병 선지선자해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적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부전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부전성. 요즘 어디 이 부전성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전성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왔어요. 손자병법 제3 모공편에서 나왔는데요.
이 부전성은 정확하게 부전성이라는 말이 없고요. 바로 여기 백전백승 비선지선자해라. 부전이 구린 지병 선지선자해라 할 때 뒤에 부전하고 앞에 성이 합쳐져서 부전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을 이제 아시겠죠?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싸우지 않고도 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것이 부전성입니다. 그래서 이 모공편에는 4단계의 전쟁하는 이 수행 단계가 나오는데 방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벌모입니다. 벌모. 이것은 꾀를 베어내는 것. 이 말은 상대방이 감히 나에게 덤벨 생각조차 못하도록 생각을 끊는 것입니다.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죠. 가장 좋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벌교입니다. 벌교. 이 벌교는 동맹국을 끊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는 약한데 그냥 목에 힘을 주고 있어요. 나는 항복 안 한다. 끝까지 싸워보겠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동안 잘 관계를 맺어왔던 동맹국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동맹국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걸프전 할 때 미국이 잘했죠. 일단은 이라크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계속 포섭을 했죠. 안 되면 끊어버리고 안 되면 포섭하고 이렇게 해서 동맹국들을 정리하는 단계. 이것이 바로 벌교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벌병입니다. 벌병. 이것은 그 단계까지 벌교까지 가서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할 수 없이 이제 전투력을 적지에 파병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병력과 우리 병력이 서로 맞부딪혀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벌병의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깨어지죠. 나쁜 겁니다. 깨어집니다. 마지막 단계가 공성의 단계입니다. 공성. 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잘 준비된 적의 진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완강하게 버티겠죠. 수많은 피해가 납니다. 이건 희생에 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손보는 피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위부득이라. 정말 부득이할 때만 이것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단계의 전쟁 수행 단계를 얘기했습니다. 벌모, 벌교, 벌병, 공성. 벌모와 벌교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문으로 온전한 전자, 전성을 달성할 수 있지만은 벌병부터 공성까지는 전쟁할 때 전자에 싸울 전자에다가 이길 성자, 전성. 이기더라도 이 전쟁을 통해서 이깁니다. 이때는 깨어집니다. 파가 있죠.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리더들은요. 반드시 벌모를 우선으로 하고 다음 단계로 벌모를 하고 정 안 될 때 할 수 없이 벌병과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공성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승리를 미리 알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성유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가의 여전, 불가의 여전자승. 이것이 뭔가 하면요. 내가 싸울 적들이 과연 내가 싸울 수 있는 상대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대세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내가 싸울 상대가 아닌데도 내가 무모하게 덤비면 내가 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대세 판단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요. 측중과지용자승이라 했습니다. 많은 병력과 적은 병력을 잘 운용할 수 있느냐. 잘 운용하면 이기겠죠. 많은 병력, 대부대 병력, 또 작은 병력까지도 잘 조화롭게 운용할 수 있는 것 참 중요하겠죠. 세 번째는 상하 동력자 승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같을 때 이긴다는 것입니다. 손자병법 첫 번째 도천지장법 할 때 도의 요소와 비슷하죠. 아니면 똑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같은 꿈을 꾸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이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요. 이우대불우자승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대비하고 있다가 그렇지 못한 적을 상대했을 때는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능이 군부르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능하고 그리고 왕이 간섭하지 않을 때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섭받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가 간섭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장수가 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능하지 않고 윗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자 하면 그것은 잘못됐죠. 윗사람이 맡길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수가 능할 때 그리고
윗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맡길 때 현장 책임자로서 그 지위를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맡겨버릴 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이길 수 있는 5가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모공편의 마지막 이 어기가 참 우리한테 익숙하죠. 여러분 손자병법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중요한 어기가 있죠. 뭡니까? 예, 지피지기 백전. 많은 사람들이 불패, 어떤 분들은 백전백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닌 거 아시죠? 잘못되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입니다. 태, 위태할 태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적과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 위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맞죠? 어떻게 적과 나를 안다는 것 때문에 100번 싸울 때마다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많은 것이 필요로 합니다. 단지 위태하지 않은 수준에 가는 것이죠. 백전불태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부지피이직이 일승일부라 하고 있습니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안다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부지피부직이 매전필태라.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매번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하다는 말이죠. 모공 제3편의 마지막 어기, 바로 이 부분, 적과 나를 아는 것. 이것이 위태하지 않는 첫 번째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4 군령편으로 넘어갑니다. 군령이란 것은요, 태세를 말하고 있어요. 싸울 수 있는 태세. 내가 어느 정도의 태세를 갖춰야지 쉽게 이길 수 있느냐를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적이 이기지 못할 태세를 먼저 갖추고 적의 약점을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선성 이후 구전 들어보셨죠?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는 그런 엄청난 태세를 미리 갖추고 약한 적과 쉽게 이기는 이런 태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문구를 보실까요? 옛날에 잘 싸우는 사람은요, 선의 불가성이라 해가지고 먼저 적이 나를 이길 수 없도록 태세를 만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적지가성, 적에게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다린다. 이것이 군령편에서 말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자보의 전승이라고 나오고 있죠.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손자는요, 전쟁을 하되 우선 내가 온전하게 보존되고 난 뒤에,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고 난 뒤에 승리를 거두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보의 전승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다치고 내가 그냥 피해를 보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했다. 그것은 차선입니다.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자보의 전승, 내가 온전하게 보존받고 승리를 거두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이라 할 수 있죠. 어렵죠. 그래서 꾀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략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손자병법 제4 군령편에 보면요, 정말 이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견성불가 중인지 이렇게 나오면서 이 말은요,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승리가, 이 성공이 다 알 정도다. 그 승리 잘했다. 다 안다. 또 이 성공, 그 회사, 그 기업 참 성공했다. 다 아는 성공.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성공과 승리를 칭찬한다. 와, 잘했다. 이런 것은 별로 좋은 승리, 성공의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예. 그래서 하는 말이요, 무지명, 무용공이라고 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성공, 가장 좋은 승리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어떤 수준인가 하면요, 아주 지혜롭다, 또 명성, 이것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용감하다, 어떤 공적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같이 이기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손자는 이것을 가장 좋은 성공과 승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오묘하죠.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 내가 성공했다, 내가 승리했다, 그 떠들썩하게 소문나고 박수 받고 하면요, 바로 무엇이 생깁니까? 라이벌이 생깁니다. 적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오래 못 갑니다. 성공하면 됩니다. 승리하면 됐지, 내가 박수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이 공명심 때문에 드러내면은 자칫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현명하죠. 소문은 그것을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영편에는요 압도적인 태세로 소문 안 나도록 그냥 슬쩍 지나가면 이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 태세를 만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비슷비슷할 때는요 보는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보기 때문에 박수도 나오고 이겼을 때 그냥 칭찬도 나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압도적인 차이로 슬쩍 이겨버리면요 소리도 없습니다. 소문도 없습니다. 마크 타이슨 같이 검투 선수가 조금 아이하고 그냥 한 방 때려서 넘어뜨렸습니다. 소문 나겠어요? 안 납니다. 그냥 이깁니다. 바로 이런 압도적인 태세. 이것이 중요하죠. 이보 불패 지지 이 부실적 지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불패의 땅에 서라. 불패의 땅에 서라. 그리고 적이 패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정편에 보면요 참으로 유명한 어귀가 나오죠. 성병 선성 이후 구전이라.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그리고 싸운다. 그렇죠. 내 태세가 완벽하게 잘 갖춰져 있으면요 그 전쟁은 이미 이긴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군대는 먼저 이겨놓고 그리고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패병, 지는 군대는 덮어놓고 싸우고 선전, 덮어놓고 싸움부터 먼저 하고 이후 구승이다. 그러고 난 뒤에 승리를 찾으려는 이런 어리석은 전쟁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승병입니까? 아니면 패병입니까? 그래서 제4군용편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형이 있습니다. 그 형이 뭔가 하면요. 천길 계곡 위에 물을 담아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1000길이나 되는 아주 높은 계곡 위에 거대한 엄청난 물을 담아 놓는 듯한 그런 모양이 그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형의 모습이다. 그런 모양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포텐셜 에너지가 있겠죠. 곧 터뜨리면 엄청난 힘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군영의 마지막 이상적인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태세를 갖추라는 뜻이죠. 제5 병세편입니다. 병세라는 것은 실제로 새를 이용해서 적을 깨뜨려 나가는 그런 새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요. 분수혁명이라는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분수하니까 이렇게 4분의 3, 5분의 2 이런 분수를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부대 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누어서 이렇게 부대를 편성을 잘 해라. 그리고 혁명,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여러 가지 지휘 통제 수단으로 부대를 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것, 지휘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정과 허실이라는 말도 이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것을 잘 준비해서 적재적소로 사람을 운용할 때에 큰 새가 형성돼서 실제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세의 핵심인데요. 여기 보면요. 이정합, 이기승이란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이정합, 정으로 합한다. 다시 말해서 적과 상대할 때 나는 정력으로 내가 잘 갖춰준 기본적인 태세 이거로 적과 서로 접변하고 그리고 이기는 것은 이기승이다. 여러 가지 기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꾀를 사용하고 전략 전술 기책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승리를 거둔다. 이것이 바로 이정합, 이기승의 개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정의 개념이죠. 정이란 것은 원칙적인 것, 또 정도, 그리고 기본, 그리고 기초, 실제적인 힘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부족하면요. 아무리 꾀가 많고 이 기를 사용하려 해도요. 실제로 승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의 리더들은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 조직에, 내 부대에, 내 회사에 이 정력이 얼마나 되는가. 정력은 도천지 장법의 요소로도 따질 수 있겠죠. 내 부대의 인재가 얼마나 있는가. 또 내 부대의 훈련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무기가 얼마나 정의화되어 있는가. 뭐 여러 가지를 따질 수 있죠. 내 회사의 자본금이 얼마나 있는가. 또 내 회사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리고 기본, 초심을 잃지 않는 것. 또 정말 원칙을 잃지 않은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이 정이 있어야지 바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기세흠, 기절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새를 우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돌이 있지 않습니까? 돌. 손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돌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돌을 뜨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뜨게 하려면은
거센 물살이 지나가면 돌이 떠죠. 그러니까 아주 센 물살이 지나가서 돌을 뜨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절이라는 것은 이 태권도 선수가 벽돌을 탁 자를 때, 격파할 때 그것이 바로 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카로운 이 새가 쫙 날아서 먹잇감을 발견하고 날아서 딱 순식간에 채갈 때 딱 꺾지 않습니까? 절도 있게 탁탁 꺾는, 그것이 바로 절입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자는 손자가 말하기를 기세 험하고, 그 새는 아주 험하고 기절단, 그 절도는 아주 빠르다, 아주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전자 구지어세 불측지어인 능택인이 임세라는 이 말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정말 잘 싸우는 자는 새를 찾되 개인에게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일일이 묻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했어? 너 이렇게 잘못했어? 이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새가 있도록 해서 그것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능택인이 임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람을 능히 택해서 적재적소에 넣는 것, 이거 첫 번째입니다. 군의 간부들 그리고 회사의 CEO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손자가 말하는 새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적재적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곳, 가장 자기의 특기를 발휘할 수 있고 가장 좋아하는 곳에 넣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임새, 그러고 난 뒤에 조직 전체에 흐르는 새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적재적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 손자는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새를 제대로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는 돌과 나무의 특성을 잘 이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돌과 나무가 있으면요, 그 바닥이 평평한 것에 두면은 이것은 안정되게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바닥을 기울여 버려서 위험하게 놔두면은 그것은 굴러갑니다. 그렇죠? 그 환경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요, 돌과 이 나무가요, 그 모양이 반듯하면은 이 깎여 있어 네모지면은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둥글게 깎아 놓으면은 이 지절로 굴러갑니다. 이것은 각 개인에 따른 특성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손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환경, 조건, 회사나 부대의 분위기도 기울여 주라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안주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안일하게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닥 자체를 기울여 가지고 항상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내가 열심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안간 힘을 써야지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도 동기유발을 시켜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또 흔들고 움직이고 이런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손목을 말하는 새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손목을 말하는 제5병새의 가장 이상적인 새가 뭐냐 했을 때는 둥근 돌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돌과 나무, 둥근 돌, 원석, 둥근 돌을 천길되는 계곡 위에서 굴러 떨어뜨리는 이런 기세로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6 허실편을 보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손자병법의 백미는 허실로 보고 있습니다. 유명한 당태종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손자 13편 중에 허실만 한 것이 없다. 허실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허실이 중요합니다. 허실은 허와 실에 대한 얘기인데 실제로는 주도권 확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주도권을 어떻게 확보해서 적의 허를 발견해서 그걸 칠 수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선처전지 이 대적자 일, 후처전지 이 추전자 노 해가지고요, 적에게 내가 주도권을 먼저 잡기 위해서는 먼저 전지로 움직이기 위해서 적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일 때 나는 편안해진다. 1. 만약에 내가 늦게 전지를 향해서 달려가거나 하면요, 또 그리고 그 전쟁을 추구하고자 하면 내가 피곤하게 된다. 그래서 손자는 특별하게 일과 노를 대비시켜가면서 내가 편안해야지, 내가 피곤해서 지쳐버리면 전쟁은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죠. 열심을 한다 해서 내가 지쳐가지고 그냥 정신과 몸이 다
번아웃 돼버리면, 이 녹초가 돼버리면 사실은 일의 성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의 지휘관들 또 CEO 여러분들은 부하 직원들이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손자는 먼저 움직일 때 내가 편안해지고 뒤에 따라가면 내가 항상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되겠죠. 항상 일을 주도적으로 먼저 하게 되면 내가 사실 편안합니다. 먼저 생각하고 미리 계획해서 미리 움직이면 내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늦게 생각하고 뒤미처 깨닫지 못해가 나중에 알아서 뛰어다니고 하면 내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선전자, 치인이 불치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싸우는 사람은 적을 내 편으로 내가 끌되 내가 적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는다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인이 불치의인. 어떤 환경, 적, 라이벌과의 관계도 내가 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지 않는다. 얼마나 주도적인 자세입니까?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공기소 필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적이 반드시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급소를 내가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전쟁은 하게 돼 있어요. 이 허실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도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또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비록 그 땅에 금을 하나 그어 놓더라도 적이 덤비지 못하는 것은 괴기소지라 내가 어떤 꿍꿍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함으로써 생각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바로 내가 주도적인 자세로 이 전체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내가 공격하고 할 때도 또 내가 공격하지 않고 내가 지키고 싶을 때도 바로 공기소 필구 또 괴기소지 이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적을 내 멋대로 주문다는 뜻이죠. 형인이 무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은 계속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형체를 감추는 것입니다. 이게 주도권 장악에 참 중요한 것이죠. 적을 드러나게 하는 것. 적의 모양, 적의 생각들, 적의 의도들 모든 것 드러나게 만들고 나는 계속 무형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안 보이는 거죠. 내 생각조차 내 모양조차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도권이 내한테 오는 겁니다. 손자가 말할 때 이 허설편에 또 중요한 부분이 집중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전이 적분. 나는 계속 집중하고 적은 쪼개라, 분산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가 되면 적은 열로 나눠지고 그럴 때 결국은 나는 열로서 하나인 적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전이 적분. 손자는 계속 강력한 집중과 분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군인들로서 또 사업을 할 때 어느 곳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로 리더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인사이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집중 이것이 없으면요 일의 성공이 어렵습니다. 찔끔찔끔 안 됩니다. 가장 나쁜 것이 찔끔찔끔 조금씩 투자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병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강력한 집중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잘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적수중 가사무투라 가고 있습니다. 적은 비록 많지만 비록 적이 많다 할지라도 가히 싸울 수 없도록 만든다. 얼마나 주도적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을 축차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목을 점령한다거나 그렇죠? 그러면 적이 한꺼번에 못 들어오죠. 아무리 많은 병력이 있더라도 바로 명량해전 때 이수철이 최초에 구성했던 울돌목 전략이 바로 그것이죠. 아무리 적들이 200, 200척, 300척 오더라도 우리 12척, 13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울돌목의 목을 이용하는 것이죠. 아무리 적이 많더라도 축차적인 공격을 유도해서 가히 한꺼번에 덤비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적수중 가사무투의 병법입니다. 여기는 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승지형과 재승지형이란 말인데요. 승지형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어요. 전쟁했어요. 그 전투 결과가 눈에 보여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승지형입니다. 이기는 그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죠.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이. 그건 많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재승지형입니다. 이것은요. 그런 이길 수 있도록 사전에 하나씩 승리의 태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재승지형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고차원적인 지휘관 또 회사의 CEO들은 바로 이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재승지형이 참 생명입니다. 승지형은 다 알 수 있고 다 눈에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재승지형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전략이 바로 여기서 숨어 있는 겁니다.
전승불복 이 응령의 무궁이라. 전쟁의 승리는 두 번 반복하지 않고 그리고 응령 여러 가지 형태로 무궁하게 응령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 어떤 사업의 성공은 똑같은 방법으로 두 번 반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발상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블루오션을 찾고 해서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무궁하게 발전시켜 나가라는 것이 손무가 말하고 있는 허실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전승불복, 응령무궁 꼭 암기하십시오. 허실에 보면은 매우 중요한 말이 또 나오죠. 병형상수라. 부대의 형태는 물을 담는다. 물을 담는다. 물은 어떻습니까? 높은 곳을 피해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실한 곳을 피해서 허한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물은 땅의 모양에 따라서 그 물이 흐름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군대는 적에 따라서 승리의 방법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무상세. 군대는 똑같은 어떤 세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세가 계속 바뀌는 거죠. 사기가 높았다가 낮아졌다. 또 부대 형태도 바뀌었다가. 그러니까 부대도 그렇게 군대라는 것은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 바뀌고 하는 변화에 따라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손자는 위지신, 신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신, 글쎄요. 어쨌든 간에 그 신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물의 형태처럼 군대도 그렇게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렇게 될 때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행무상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행이 있죠. 엄양, 오행. 이것은 서로서로 이기고 서로서로 집니다. 이 말의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요. 영원한 승리도 없고 영원한 패배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왜? 또 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지금 패배했다고 해서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또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왜? 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계속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7. 군정편입니다. 군정편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이 군대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하겠죠. 적에 대한 정보도 필요하고요. 외교활동도 필요하고요. 지형도 활용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투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것을 하기 위해서 궤도로 승리 태세도 조성해야 되죠. 또 분산 집합도 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는 우직지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직지계 많이 들어보셨죠? 우직지계. 예. 돌아감으로 직행을 삼는다. 여기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우위직입니다. 말 그대로 돌아감으로써 직행을 삼는다. 비록 지금 늦게 가는 듯 하지만 실제로 빨리 가는 겁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볼 때 비록 먼 길이지만 정확한 길로 갈 때 적의 저항이 없을 때 그것이 오히려 빠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사회적으로 볼 때는요. 정도를 걷는 것이죠. 뭐 어떤 빵집 보면요. 구호가 있어요. 느리게 더 느리게. 느리게 더 느리게.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빵을 완전하게 숙성시킨다는 뜻이죠. 비록 느리지만 완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주 주요했죠. 인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도를 걸을 때 그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다. 빠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환위리라는 것입니다. 환, 근심되는 것, 걱정거리를 바로 그것을 다시 좋은 것으로 유리한 것으로 바꾸는 지혜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오리현에 일어났던 과수원 사건 아시죠? 1991년도 큰 폭풍이 불어서 일본 그 아오리현에 사과나무에 사과들이 다 거의 다 떨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절망했어요. 그런데 주인 그 아저씨는 마지막 남은 10%의 사과를 보고 희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어요? 합격 사과. 어떤 비바람, 강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합격한다 해서 10배나 비싼 가격으로 팔았잖아요. 대박 났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환위리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 그는 불리하거나
근심거리가 있더라도 그것을 보는 눈에 따라서 완전히 이론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이환위리 우직지계의 핵심입니다. 군쟁편에 보면요. 아주 좋은 얘기 나오죠. 풍림화산. 일본의 타케타 신겐이라는 이 장수가 이 군기에 이 글을 써서 다니면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죠. 기질여풍이라. 빨리 움직일 때는 바람같이 알아. 바람같이. 기서여림이라. 또 가만히 있을 때는 조용히 있을 때는 숲을같이 숲같이 조용히 있으라. 침략여와. 내가 침략할 때는 불가같이 나가라. 부동여산. 가만히 있을 때는 산과 같이 장중하게 가만히 있으라. 난지여엄. 내가 적에게 밝혀지지 않고 알려지지 않게 있으려면 은밀하게 있으려면 마치 엄지같이 그늘같이 가만히 있으라. 동여내진. 내가 움직이면 우레같이 번개같이 움직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했죠. 다케다 신겐이. 군정편에 보면요. 4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치심, 치기, 치력, 치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무엇을 다스리느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심, 마음을 다스리라. 첫째로. 이건 장수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휘관, 그리고 CEO들, 각급 임원들. 그러니까 조직을 이끄는 사람은요. 첫 번째로 다스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치심, 마음을 다스리라. 두 번째 치기가 있어요. 치기. 이건 사기를 다스리라. 이것은 조직원들, 부대로 말하면 이 부하들, 회사로 말하면 이 직원들의 이 마음의 그 사기를 다스리는 것을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력, 체력을 다스린다. 그렇죠? 체력이 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체력을 다스린다. 마지막으로 치변.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이 4가지는 돌고 돕니다. 마음과 사기와 또 이 체력, 이 육체적인 체력과 그 변화되는 것이 서로 물고 돌면서 나는 다스리고 적들은 이걸 깨뜨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것을 다스릴 때 적은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이것이 군정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위사필궐 흥구물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적을 포위할 때는 반드시 도망갈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 궁지에 몰린 적들을 그렇게 막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휘관 여러분, 또 CEO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을 몰아붙일 때요. 도망갈 길이 없도록 해놓고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것이 손자가 말하고 있는 군정편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8 구변편으로 갈까요? 구변. 이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원칙을 적용하고 변칙을 응용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도군, 성지, 군 해가지고 길이라도 군대라도 성이라도 땅이라도 공격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요. 군명요소 불수해가지고 임금의 명령일지라도 듣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그것은 앞에 내가 가야 될 길도 가지 않을 길도 있고 군대도 또 성도 이 땅도 공격하지 않고 내가 빼앗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윗사람이 명령하면 듣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지휘관들 그리고 CEO들이 잘 명심해야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나름대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이 타당하면 잘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군명요소 불수 이것은 꼭 명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자지려 필자버리에라고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현명한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이와 해가 섞여 있다. 그렇죠? 어떤 것을 보더라도 현명한 사람의 생각은요. 반드시 그 속에는 어떤 것을 볼 때 판단할 때 이로운 점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그 속에는 해로운 점도 있다는 걸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이해를 같이 본다. 그러면요. 이를 보면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어떤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것을 하면은 이것을 이루면은 이만큼 이익이 있다 해서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해를 본다는 것은 어떤 근심되는 일을 미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해로운 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이해를 같이 본다. 참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죠. 무식이 불공, 시 오유소 불가공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이 내게 공격하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내게 적이 공격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준비 태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군사적으로 보면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적들을 상대할 때에 적이 나에게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막연하게 믿는다고? 이거 되지 않죠. 실제로 내가 적이 언제 공격에 오더라도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태세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구변편에 보면 재미있는 5가지 리더가 버려야 될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한 성격이라 해가지고 장유오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필사가살이다. 내가 필사적으로 죽으려고 하면 가히 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사적으로 죽으려고 작정해서 덤벼들면 사실 죽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필생가로입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살려고만 바둥바둥하면 그것 때문에 함정에 걸리고 모략에 걸려가지고 내가 가히 포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필사적인 것은 좋지만 사실은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속가무라. 이것은요, 화를 자주 내는 것, 또 급하게 내는 것은 가히 그로 인해서 모멸을 당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화를 자주 내는 리더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아주 곤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염결가욕이라. 이것은요, 내가 지나치게 깨끗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로 인해서 욕됨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겠죠. 지나친 결벽증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 내가 좋아야 되겠죠.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해야 되겠죠. 그러나 너무 내가 때를 묻히지 않고 너무 내가 깨끗하려고만 노력하면 리더가요, 사람이 안 보이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잘못되는 어떤 모함도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올가미가 될 수 있어요. 염결가욕. 마지막으로 애민가분이라. 내 부하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번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군의 지휘관은요, 어떤 중요한 임무를 고지를 탈취할 때 부하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임무가 우선일 때가 있죠. 그때는 과감하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회사의 CEO도 마찬가지죠. 어떤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부하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다, 너무 힘들다 해서 정말 중요한 임무를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아래 사람을 생각한다고 가히 번민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9 행군편입니다. 행군,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지형, 산, 하천, 소택지, 평지에서 어떻게 전술적인 운영을 할 것이냐, 부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다양한 지형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32가지의 그 적정 유추법이 나옵니다. 적의 어떤 모양을 보고 내가 유출하는 거죠. 적들이 지금 뭘 하고 있구나 하고 예측하는 것도 여기 전개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소 규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행군의 주요 핵심입니다. 32가지 징후 중에요, 무약이 청화자 모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 미리 그 사전 어떤 그 연락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화친을 요구합니다. 그럼 반드시 그 속에는 모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아무런 낌새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화친을 요구하는 것은 뭔가 그 속에 꿍꿍이가 있다는 것이죠. 조집자 허야, 새들이 막 모여들어요. 그러면 그곳에는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이미 떠났다는 것이죠. 야호자 공야, 밤에 막 큰 소리치고 떠들어요. 막 소리쳐요. 그것은 그 속에 공포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밤에 떠든다는 것은 그 속에 공포심이 그 부대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징후입니다. 삭상자 군야, 삭상자 고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삭벌자 고냐,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너무 자주 상을 주거나 너무 자주 벌을 주는 것은 이미 그 군대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상을 주고 너무 자주 벌을 주는 것은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선포기 후 외기 중자 불정지 지야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먼저 막 화를 냅니다. 간부가, 리더가, 지휘관이, 회사 CEO가 막 화를 내고 난 뒤에 그리고 후환을 겁을 냅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집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비귀 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병력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회사도요, 조직원, 그러니까 직원들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비가 많이 들어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요.
성과가 나야죠. 이런 면에서 부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무조건 병력이 많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행문편에 보면요. 벌에 대해서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친해졌는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이것도 복종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됐다. 또 이미 친해졌는데도 벌을 주지 않으면 이것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친해지지 않았는데도 벌을 주는 것, 또 이미 친해졌는데도 벌을 안 주는 것, 이것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해서 벌을 줄 때는 주라는 것이죠. 제10 지형편입니다. 지형편은요. 고위 간부들이 갖춰야 될 이 생각, 가져야 될 그런 책무가 있어요. 그것은 내 부대가 망하게 하는 6가지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요. 또 지형도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6가지 지형이 나옵니다. 그 지형은 생략하고요. 망하는 부대, 망하는 조직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실 필요가 있겠죠. 내 조직이 이러면 망합니다. 망하고 싶으면 이런 조직을 만드십시오. 첫 번째가요. 하나로서 열을 공격하는 그런 부대. 도망갑니다. 주병이라 하고 있어요. 도망간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밖에 없는 능력을 10배나 되는 능력에 부딪히는 거. 이것도 망하게 되는 회사입니다. 주입니다. 주. 도망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망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하면요. 병사들이 아주 강해요. 병사들이. 회사로 말하면 직원들이 아주 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리더가 아주 약해요. 이것은 해해집니다. 이런 부대는. 이런 조직은. 그것이 바로 이라고 합니다. 이. 해해진다. 세 번째 망하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 반대로 간부가 엄청 강해요. 리더가 강해요. 그런데 조직원들이 너무너무 약해요. 이것은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함병이라 그래요.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중간 계층의 간부는 이 화를 잘 내고 또 윗사람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또 적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멋대로 싸우고 그것을 최고 간부, 최고의 지휘관, CEO가 모른다면 이것 또한 붕괴된다. 붕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있는 이 망하는 조직이 있어요. 장수가 약하고요. 지휘관이 약하고 엄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떤 지시사항도 불명확해요. 그리고 병사와 간부가 이게 서로 위계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진열이 아주 막 흐트러져 있어요. 이것은 난병이다. 혼란한 부대다 해서 망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장수가 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과 그냥 대치하고 싸우고 또 약한 병력으로 강한 병력을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부대, 정예 부대가 다 없어져 버린 거. 이래 되면 집니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대, 이런 조직은 망합니다. 지형편에 보면요. 전도불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요. 싸움의 법칙에 비춰봤을 때 반드시 이기라고 판단되면은 비록 임금이 싸우지 말라 해도 싸워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또 반대로 싸움의 법칙에 비춰봤을 때 집니다. 그러면 비록 임금이 반드시 싸우라 해도 이것은 싸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얘기죠. 그만큼 전도, 싸움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전선, 제일 앞에 있는 그 리더들은 그만큼 이 전도를 잘 판단해서 비록 윗사람이 하라 하지 마라 할지라도 그 전도에 비춰서 소신 있게 그 현장을 지휘하라는 것은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진불구명, 폐불피죄, 유민시보, 이리어주, 국지보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어떤 간부가, 리더가, 부대의 지휘관이, 회사의 어떤 직원들, 리더가 내가 나아가려고 해도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그것이 목적이 내 공명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뒤로 빠진다, 뒤로 후퇴한다, 일을 뒤로 걷어들인다 할 때도 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 내 죄를 피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단지 백성을 보호하고 임금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임금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말로 국지보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보배라, 나라의 보배라. 이것은 소신 있는 행동을 얘기하고 있죠. 소신은 내가 나가도 내가 물러서도 정말 내 조직을 위한 것이냐를 잘 판단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시졸유 애자, 고가여지 구사. 부와 보기를 살아가는 내 자식같이 보면은 가히 죽음조차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휘관이 부하를 보기에 내 자식처럼 볼 수 있는가? 회사 CEO가, 회사 간부가 내 직원들을 볼 때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처럼 볼 수 있는가? 그러면요,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애후난,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부리지 못하고, 내가 또 온화하게 대한다 해서 일을 시키지 못하고, 또 막 질서가 없이 흐트러지고 엉망진창인데도 이거 다스리지 못한다면 손자는 이것을 두고 비여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자한 자식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불가용자, 쓸 수 없다. 절대 쓸 수 없다. 그래서 부하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뜻이죠. 지역의 마지막 어귀에 보면요, 지피지기 승례 불태, 지천지지 승례 가전이라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적과 나를 알면은 승리는 가히 위태하지 않고 천과 지, 하늘, 기상과 또 땅의 어떤 형태를 잘 내가 인식하면은 승리는 가히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말은요, 적과 나도 알고 또 천, 지를 잘 알 때 비로소 승리는 가히 온전해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11 구지편입니다. 구지편. 구지라는 것은요, 9가지 전쟁 지역에 따른 이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이냐. 적은 불리하게 하고 나는 유리하게 해서 싸워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솔련을 들고 있어요. 그것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가지 지형 중에요, 마지막 사지가 있습니다. 사지 들어보셨죠? 사지. 사지에서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 사지에서는요, 빨리 싸우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늦게 질질 끌면서 싸우면 내가 망할 수 있다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지에서의 싸움의 방법입니다. 겸상거의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전쟁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 미신 같은 것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나는 것도 다 제거해야 돼요. 유언비어라든가. 그 당시에는 전쟁 때, 전쟁하기 전에 거북을 가지고 거북등으로 점을 많이 쳤어요. 아마 오늘날에도 어쩌면 이 현대 문명 사회도 이 점을 많이 치는 사업가도 많을 겁니다. 또 정치인도 많고요. 안 되죠. 예. 손모가 이미 이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미신적인 요소, 점치고 이거 다 없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제에서 말하고 있는 참으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바로 솔연이라는 것입니다. 솔연. 이 솔연 무엇일까요? 바로 상산에 사는 뱀을 얘기하고 있어요. 뱀인데요. 이 뱀이 어떤 뱀인가 하면은 입에 독침이 있어요. 독리. 그러니까 이빨이 이 독을 나오게 되어 있고요. 꼬리에 보면 독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꼬리를 밟으면은 휙 해서 이빨로 칵 깨물어 버리고, 머리를 밟잖아요. 그럼 꼬리가 휙 달려들어서 탁 찔러버려요. 허리를 밟잖아요. 허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머리와 꼬리가 동시에 탁 달겨들어서 상대방을 찔러버립니다. 이것이 솔연이라는 전설적인 뱀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위기 시기가 왔을 때 머리, 허리, 꼬리가 아무 말이 없어도 서로 도와가면서 그 위기를 이겨나간다는 중요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머리는 뭡니까? CEO들, 군의 지휘관들이 되겠고요. 허리는 중앙계층의 간부들, 꼬리는 병사들, 또 회사 직원들이 되겠죠. 어떤 임무가 탁 떨어지면 누가 시키든 않든 제절로 자기 일을 찾아서 막 해나가는 것. 이것이 솔연입니다. 솔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과연 이런 이상적인 솔연을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느냐 했을 때 손모가 말합니다. 만들 수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요, 유명한 오월동주의 고사가 여기서 나옵니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 막 원망하고 서로 막 미워한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강물에 띄워서, 배를 태워서 가게 할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온다. 바람이 부르면은 아무리 원수지간이지만 서로 도와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솔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원수지간일지라도 위기에 빠뜨리면, 정말 위험한 곳에 빠뜨리면 서로 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지, 망지, 연우, 존, 함지, 사지, 연우, 생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망지에 던져버리면 비로소 그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고, 또 사지에 빠뜨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요. 바로 망제와 사제에 빠뜨리는 겁니다. 부하들을. 그러면 할 수 없이 서로 막 도와가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죠. 그때 존이 되고 생이 됩니다.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시여 처녀 후여 탈토라는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처녀처럼 이렇게 다소곳하게 보여주면 적들이 어떻게 돼요? 방심하게 됩니다. 문을 엽니다. 그때는요. 문 열자마자 후여 탈토 더됐어 벗어나는 토끼처럼 날파체 빠르게 뛰어가서 적들을 향해서 공격한다는 것이죠. 처녀와 같이 토끼와 같이 기억하십시오. 12 화공편입니다. 불로 공격하는 방법이죠. 여기는요. 불로 공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우선은 그것을 다 제가 생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후속 조치를 제대로 못하면요. 그것은 돈 낭비고 시간 낭비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손모가요. 비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전쟁에서 힘들게 이겼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정말 적절하게 포상을 줘야 됩니다. 적절하게 포상을 할 때에 그것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적절한 포상되지 않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요.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지휘관 여러분, CEO 여러분, 일을 성공시켰습니까? 반드시 나눠주십시오. 반드시 뒤처리를 잘하십시오. 비류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화공편에 보면요. 어떤 경우든 이로움이 없으면 움직이지 말고 덕이 없으면 사용하지 말고 위험하지 않으면 전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이익에 합쳤을 때 움직이고 이익에 합치지 않았을 때는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쟁의 신중성을 얘기하고 있죠. 무모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반드시 냉철하게 따졌을 때에 성공한다. 큰 이익이 있다고 봤을 때 반드시 움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나라가 망하면 두 번 다시 존재할 수 없어요. 망국 불가이 복존, 사자 불가이 복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망한 나라는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사람은 다시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정말 현명한 군주, 이 임금은 이런 것을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양장경지, 정말 현명한 좋은 장수는 이것을 경계에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군대를 온전하게 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제13 용감편에 왔습니다. 용감편은요. 간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다루고 있죠. 상수소년 이쟁일일 지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치하기를 수년 동안 대치하면서도 사실은 전쟁의 승리는 딱 하루 만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되는 하루의 승리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정보에서 나온다는 손모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이렇게 중요한데 이것을 정보원을 사용하는 것을 아껴서 돈 몇 푼을 아껴서 벌벌 떨고 해서 정보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임금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첩의 종류 5가지를 지금부터 보실까요? 향간이 있습니다. 향간은요. 적에 있는 그 고을에 있는 사람들을 포섭해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간이 있습니다. 내간은요. 적 관리, 그러니까 그 적 조직의 중요한 핵심 관리를 잘 포섭해서 이용하는 것이 내간입니다. 반간이 있습니다. 반간은요. 적의 간첩을 내가 역으로 포섭해서 이중 간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고 사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기업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간. 사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정보를 유포해서 적으로 하여금 혼란을 시켜놓고 잘못된 행동을 유도하고 그리고 사실을 그렇게 되면 죽습니다. 들키면은 이것이 사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간이 있죠. 이것은 간첩 활동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런 살아서 보고하는 간첩을 생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간첩은 참 중요하죠.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있습니다. 이 은나라가 창건될 때 하나라의 이지라는 인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라의 정보를 다 빼어서 제공했죠.
다음에 주나라 창건할 때 여아, 우리가 잘 아는 강태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에서 강태공이 아주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결국은 주나라가 창건하게 됩니다. 이만큼 이지와 여아, 이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간첩들이었죠. 이와 같이 현명한 임금은 또 좋은 현명한 장수는 이런 간첩들을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간첩들의 이 정보를 믿고 전군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용관의 마지막 핵심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손자병법 핵심 강의, 그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알짜되는 13편의 주옥 같은 어귀들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